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사신남전기를 하는데요. 사신남전기는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 고전소설 갈래 중에서도 바로 이제 가정소설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면 가정소설을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오프닝 없이 오늘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가정소설은 말 그대로 가정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에요. 자, 가문소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개념을 볼까요? 자, 본관적인 가족 제도로 인해서, 본관적이라는 것은 유교적인 윤리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 말하는 거. 여자는 이래야만 돼, 남자는 이래야만 돼, 뭐 이런 거 있죠. 꼭 아들을 낳아야만 해,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관적인 가족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건적인 이런 가족 제도로 인해서 바로 어디에서 이 발생하는 거냐면요. 바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인물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인물 간의 갈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정 소설, 즉 가문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특징을 볼까요? 주로 양반 가정을 배경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다체제의 공간적인 혼인 제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일부는 뭐겠어요? 바로 하나의 남편이 바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일부 다처제라고 하죠. 자, 그러면 당연히 부인이 여러 명이니까 부인들 간의 다툼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발생하는 갈등이 바로 이제 이런 가정 소설의 갈등이 되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갈등으로서는 물론 아내가 여러 명이니까 자, 본처와 그리고 첩 간의 갈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저첩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전처의 자식들이 있겠죠. 그 자식을 뒤에 들어오는 후처가 전처의 자식들을 괴롭히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가정 소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 소설을 조금 이제 이런 갈등들을 유식하게 바로 뭐라고 하냐? 바로 쟁총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쟁총형이라는 것은 쟁은 싸울 쟁자고요. 총은 총에 사랑받는 거. 그러니까 사랑받는 걸 서로 다투고 있다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런 유의 소설을 우리가 쟁총형 소설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자, 내용을 볼까요? 당연히요. 본처하고 그 자식을 우선시하는 바로 적통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본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유교윤리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 바로 이런 가정소설, 가문소설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첩, 즉 계모가 악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계모가 악인으로 등장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고전소설을 비판하던 조선 사대불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면 사실 쓸데없는 이야기, 작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해서 굉장히 하찮게 취급을 받던 게 당연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내용은 어때요? 바로 이 가정소설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바로 가정 간에 있는 어떤 일부 다체제, 봉건적인 홍인제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조선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부장적인 유교윤리를 따르고 있죠. 당시에 유교윤리라고 하는. 자, 그러기 때문에 당시에 좀 약간 양반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 소설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을 많이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가부장적인 유교윤리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원래 소설을 많이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바로 이 가정소설, 특히 이제 가정소설만큼은 그래도 이런 가부장적인 유교 윤리를 잘 따르고 있고 이런 걸 잘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조선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선인과 악인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주로 누가 선인이겠어요? 바로 뭐 전처나 뭐 전체의 자식들이 바로 착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겠죠. 뒤에 나타나는 후처나 이제 첩이 바로 이제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대체적으로 당연히 가부장적인 유교 윤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것이 이제 선을 권하고요, 악한 사람을 징벌한다라는 권선징악 이라든가 아니면 사필기정, 이 일은 전부 다 바른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 어쨌든 잘 된다는 얘기예요. 결말이 잘 된다, 결말이 해피엔딩이 된다 라고 하는 사필기정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게 특징이 됩니다. 자, 유형으로는 우리가 가부장제의 유교 윤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 그리고 계모와 전처 소생, 전체 자식들 간의 갈등, 그리고 가끔씩 또 형제 간의 갈등, 어쨌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이런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작품을 볼까요? 자, 처첩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바로 사시남전기 같은 작품이 있겠죠. 그리고 계모하고 전체의 아들, 딸들과
간의 갈등 이런 걸 다룬 거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거 바로 장화 혼령전 같은 게 있겠죠. 장화하고 홍련이가 바로 전처 소생이었죠. 전처의 자식들이었죠. 뒤에 들어온 계모와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갈등들. 또 그리고 형제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아는 것 중에서 뭐 있겠습니까? 바로 흥부전이 있겠죠. 자, 이런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소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가정소설, 바로 가문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먼저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아야겠죠? 이 작품도 물론 이제 나온 지문의 내용은 2018학년도 수능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주 일부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할 때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전체적인 줄거리 먼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고전소설 뉴스 EBS 곽동훈입니다. 긴급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던 사씨남정기의 등장인물 교씨가 드디어 검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을 생중계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본인이 낳은 아들까지 죽이면서 그 죄를 사씨 부인에게 누명씌우려 했던 게 사실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외간 남자 동청과 일을 꾸며 남편 유한님을 해치고 사씨가 낳은 아들 이나마저 죽이려 했다면서요. 아, 몰라. 사시남정기 읽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별걸 다 물어봐 진짜.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내가 이렇게 활약이 많은데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사씨가 주인공이에요? 소설 제목을 교씨남정기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갖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모습, 시청자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벌어진 일을 다룬 가정소설이자 목적성을 띤 풍간소설 사씨남정기 스토리, 지금부터 심층 취재해 보겠습니다. 명나라 금릉 순천부에 살던 유연이라는 이름난 신하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아들 유연수를 얻었으나 부인은 일찍 죽고 말았죠. 유연수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글재주도 뛰어났을 뿐 아니라 인물도 아주 잘 생겼었다고 합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 한림학사가 된 유연수는 사급사 댁의 자제였던 어질고 정숙한 사정옥과 혼인을 합니다. 사정옥이 바로 사씨남정기의 주인공 사씨 부인이죠. 그러나 혼인한 지 오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씨 부인은 이를 자기 탓으로 여기고 유연수에게 소실을 두기를 권합니다. 유연수는 이를 거절하다 결국 외모가 빼어난 교체란을 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교씨는 아주 간사하고 시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무녀 심랑의 도수를 통해 아들 장주를 낳았고 이후 사씨 부인도 뒤늦게 아들 이나를 낳게 됩니다. 유연수는 교씨가 낳은 아들 장주보다 본부인 사씨가 낳은 아들 이나를 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교씨는 시기심에 사로잡혀 사씨의 흠을 잡고 헐뜯지만 유연수는 사씨의 평소 덕행을 생각하며 교씨를 달래기만 할 뿐이었지요. 교씨는 유연수의 집에 문객으로 거처하던 동청이라는 남자와 계교를 세워 사씨를 모함합니다. 또한 신랑과 공모하여 하녀를 지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죽이고 그 죄를 사씨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결국 유연수는 사씨를 내치고 교씨를 정실 부인으로 삼게 되죠. 쫓겨난 사씨는 시부모 묘가 있는 선산 아랫동네에 거처를 정하게 되는데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나 이렇게 알려줍니다. 얘야, 7년 동안 재기 있으니 남쪽으로 떠나거라. 그리고 6년 후에 백빈주에서 배를 준비하고 있다가 위기에 처한 자를 구해주도록 해라. 사씨는 꿈에서 깬 이후 남쪽으로 도망을 치다 너무 힘들어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려다가 한 승려를 만나 수월함에 머물게 됩니다. 그 승려는 예전에 유연수와 인연을 맺게 해준 묘해 대사였죠. 한편 교씨는 동청과 계략을 짜 남편 유연수를 해칠 궁리를 하던 중 책상에서 엄승상을 비하하는 글을 발견합니다. 동청은 그 글을 엄승상에게 전했고 진노한 엄승상은 황제에게 고하여 유연수를 유배 보냅니다.
동청은 엄승상의 도움으로 현령으로 출세하고 교씨는 동청과 함께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교씨는 사씨의 시녀였던 설매에게 사씨가 낳은 아들 이나를 물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설매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나를 숲을 속에 숨겨두게 되죠. 대사면으로 유배에서 풀려난 유연수, 우연히 길에서 설매를 만나 그 사이에 있었던 교씨의 악행을 모두 듣게 됩니다. 교씨와 동청은 설매와 유연수가 만났다는 걸 알게 되자 유연수를 없애려 합니다. 이들에게 쫓기던 유연수는 백빈주에서 배를 대고 있던 사씨와 묘혜를 만나 무사히 도망치게 되죠. 한편 죄상이 드러난 엄승상은 벌을 받고 동청도 함께 죽음을 당하며 교씨 또한 결국엔 기생이 됩니다. 황제는 유연수에게 이부신앙의 벼슬을 주고 유연수는 사씨와 재결합을 하지만 아들 이나의 행적을 알 수 없어 괴로워합니다. 사씨는 배를 잇기 위해 자신을 도와주었던 임낭자를 첩으로 두기를 권하는데요. 임낭자는 버려진 사씨의 아들 이나를 거두어 동생처럼 키우고 있었죠. 이 기막힌 인연으로 유연수와 사씨 부인은 마침내 아들 이나와 재회하게 되고 이후 유연수는 기생이 된 교씨를 찾아 처형하고 사씨, 임씨 부인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고전소설 사시남정기 스토리 만나보셨는데요. 목적성을 띤 풍간소설, 과연 이 소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자 석호 김만중은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맞아들인 일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뜻을 담아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10컷으로 알아보는 고전소설, 이 시간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줄거리 잘 보고 오셨죠? 그럼 작품의 구조를 볼까요? 발단은 명문가의 자제인 유연수는 과거 급제를 하고 한림학설을 제수받은 다음에 사씨를 아내로 맞았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부인이에요. 자, 정계는 결혼한 지 9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자 사씨는 유연수를 설득하여 교씨를 후처로 맞아들인다. 이것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이가 없으니까 이 사씨, 본부인이요, 유연수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우리 후처를 드립시다 라고 했다는 거. 왜?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 이거 자체가 약간 가부장적인 약간 그런 느낌, 그쵸? 사씨도 굉장히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좀 말도 안 되죠, 그쵸? 본인이 자초해서 약간 악을 부린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본인이 자초해서 굳이 근데 이제 아이가 없다라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도 약간 가부장적인 약간 그런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교씨는 사씨에게 결국에 이제 후처는 사씨 본처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고 이제 유연수는 사씨를 내쫓고 교씨를 정실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씨하고 사씨 간에 싸우는 거니까 전처와 첩 간에 싸우는 바로 이제 서첩 간의 갈등이 드러나 있는 가정 소설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나요? 자, 교씨는요, 동청과 간통하면서 바로 유연수를 그리고 참소하여 유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지문에서 나와 있는 2018학년도 수능 지문이 되는 겁니다. 절정은요, 유연수의 억울함을 알게 된 조정은요, 동청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교씨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지? 아기는 처벌을 받는 거지? 비참한 최후를 받고요. 사씨하고 유연수는 다시 행복한 해피엔딩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소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문소설이에요. 자, 그리고 가정적이고 역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시간의 명나라 초기 그리고 공간은 중국의 북경, 금릉, 순천북 이런 걸 잘 알 필요가 없고 바로 어때요?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주제는 교씨의 악행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는 사씨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이 소설을 지은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목적이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숙정이요, 인현왕후를 폐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숙정과 인현왕후의 얘기 잘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플러스 자료실이라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없는 학생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조선의 19대 임금이 그러니까 배경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역사적인 배경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사시남정기의 내용이랍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하고 있죠. 자,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조선
19대 임금이 숙종과 그리고 왕비 인현왕후가 있었어요. 근데 인현왕후도 원래 숙종의 원래 부인은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죽고 나서 두 번째 부인이요. 이제 인현왕후가 있고 인현왕후 사이에 오랫동안 있죠.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궁녀 장씨를 드리게 됩니다. 이 장씨가 우리가 유명한 바로 장희빈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숙종과 인현왕후 사이에 숙종과 그리고 인현왕후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지금 이랬다고 했죠. 자, 그래서 누굴 드렸다고 그랬어요? 바로 장희빈을 드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순히 남녀간의 싸움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인현왕후는 뒤에 누가 있었냐면요. 바로 서인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붕당 정치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뒤에 서인이 있었답니다. 장희빈은요. 뒤에 누가 있었냐면 남인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숙종이 인현왕후보다 장희빈을 가까이 한 얘기겠죠. 이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면 장희빈과의 사이에 왕자를 낳는다. 왕자가 태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후에 또 서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인은 누구 편이라고 그랬어요? 인현왕후의 편이라고 했었죠. 인현왕후의 편이었는데 요 서인을 무릅쓰고 반대를 무릅쓰고요. 어떻게 했다고? 장씨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세자로 세우게 되었다. 바로 이 남인의 여기 장희빈의 요 아들을 세자로 세웠다라는 거야. 자, 이 과정에서 장씨의 모해로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유배를 보내게 된다. 누구요? 바로 인현왕후를 유배를 보내게 된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인현왕후를 유배 보내는 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면요, 바로 요 지금 사시 남정기를 쓴 김만중은요 서인이었기 때문이죠. 볼까요? 자, 서인의 한 사람으로 서인의 한 사람으로 귀향을 가게 됐던 김만중은 바로 서인의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인현왕후가 이렇게 유배 간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됐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임금의 잘못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임금이시여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고 지은 소설이 바로 사시 남정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풍간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간은 가나다예요. 우리가 이제 옳은 말을 하는 것을 가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은 이제 돌려서 가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소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방금 얘기했지만 소설의 배경이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나라라고 하면 김만중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죠. 숙종을 비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당시의 정권은 지금 장희빈 남인이 지고 있는데요. 감히 비판하기가 어려웠겠죠. 자, 그래서 중국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거랍니다. 자, 그래서 중국으로 배경을 삼은 것은 바로 이러한 비판을 조금이나마 가리기 위한 장치로 볼 수가 있죠. 자, 이 소설에서는 김만중의 유교적인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는데, 그렇죠. 보시면 사씨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아주 덕성 있는 여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잖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사씨가 아이를 못 가진다고 해서 장씨를 드립시다.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 자체가 조금 이제 요즘의 가치관에서 미뤄봤을 때는 조금 비판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에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 바로 조선 사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칭송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런 가문 소설이 이제 양반들 사이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가치관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처첩 간의 갈등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걸 봤을 때 유교적인 가치관이 드러나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당연히 중국을 배경으로 한 것은 이렇게 돌려서 말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숙종의 인현왕후 폐위를 어떻게 우회적으로 비판하다, 이것을 뭐라고 하다? 풍간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쓴 소설이 됩니다. 특히 처첩 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해서 권선징과 결국에 사씨가 잘 되죠. 해피엔딩이죠. 선한 것을 구원하고 악한 것을 징벌한다 라고 하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 그리고 인물의 성격이나 어떤 갈등 같은 게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게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시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처첩 갈등, 그러니까 본처하고 첩 간의 갈등을 소재로 한 소설이 됩니다. 작품 속 인물이 겪는 문제 상황과 해결 양상에 주목하자. 그러니까 작품 속의 인물들이 겪는 문제 상황이 뭐겠어요? 바로 처첩 간의 갈등이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하느님이 방금 얘기해줬죠? 우리가 이것은요, 바로 인현왕후와 그리고 숙종 간의 이야기. 원래 인현왕후와 숙종이 있었는데요. 숙종이 인현왕후가 아들을 못
낳자 자식을 못 낳자 누구를 들였다고 했어요? 장희빈을 들였다고 했었죠. 그리고 장희빈의 아들이 나오게 되자 아들을 세자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연왕후는요 결국 장희빈에 밀려가지고 저기 귀양을 가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단순한 애정 얘기인 것 같지만 인연왕후는 사실 서인 쪽이었고요. 장희빈은요 남인 쪽이었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의 김만중은요 어디 쪽이었죠? 바로 서인 쪽이었죠. 자 그러니까 인연왕후를 귀양 보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 바로 사시 남정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사시는요 바로 누구를 대표하는 거냐? 바로 인연왕후를 빗대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물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사시가 이 제목을 볼까요? 사시가요 남쪽으로요 바로 갔다라는 겁니다. 남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쫓겨난 기 바로 뭐예요? 기록을 말하는 겁니다. 남쪽으로 쫓겨난 기록. 사시가 남쪽으로 쫓겨난 기록이라는 뜻이 바로 사시 남정기입니다. 그리고 사시를 긍정적인 인물로 봤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이것은요 2018학년도 수능 기출이에요. 그래서 2018학년도 수능 기출이 있는 학생은 이 지문을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까요? 자 2018학년도 수능 지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처첩 간의 갈등이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여기서는 꿈 얘기를 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꿈이라는 어떤 그걸 가지고 연결시킴. 그러니까 하나는요 바로 사씨가 군 꿈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씨가 군 꿈이거든요. 사씨의 꿈 얘기고 그 뒤쪽에는 바로 유연수, 바로 이제 그 숙정을 얘기하는 바로 이제 유연수, 바로 유한림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의 이제 꿈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제 유연수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씨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제 교씨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유연수는 바로 이제 숙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씨는 결국 인연왕후를 말하는 것이고 교씨는 바로 장희빈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꿈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사시남정기에서는 이제 처첩 간의 갈등이 중요한데 이것은 여기서는 그냥 꿈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어서 조금 이제 포인트는 좀 어긋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출이니까 한번 중요한 마음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여기는 이제 참고적으로 사시의 꿈입니다. 자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자 사시의 꿈속에 만난 사시의 꿈속에서 만난 아왕과 어영의 두 부인 왕비가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자 아왕과 여영 같은 경우에는 자 아왕과 여영 선생님이 여기 타자를 치다가 다 틀렸어요. 그래서 어영도 아니고 여영 그죠? 자 아왕과 여영은요 요임금의 딸이자 순임금의 왕비이기도 하다. 순임금의 왕비였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자매였는데 자매가 한 사람에게 시집간 거예요. 독특하죠? 자 어느 날 남방 순실에 갔다가 중요한 포인트는 돌아오지 않는 순임금이 갔다가 안 오는 거야. 남편이 안 와요. 자 그래서 소상강 일대로 간 아왕과 이왕이라서 또 봐봐 이런다니까요. 자 그래서 아왕과 여영은요 임금이 바로 남편이 적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남편이 죽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아왕과 어영은 바로 소상강에 몸을 던져서 같이 죽고 만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제 요즘의 가치관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지금 따라서 강에 빠져 죽은 거잖아요. 요즘 가치관에 비춰서 봤을 때는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당시에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가치관에 비춰본다면 이것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남편을 따라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양과 여영은 바로 이제 덕행과 바로 절개를 상징하는 인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 언제? 바로 이제 조선시대 가치관에 근거해서 남편을 따라 죽었다는 점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해필이면 사시의 꿈속에 아왕과 여영이 등장했다는 건 뭔가 절개, 지조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사시 옆에 붙어있는 이제 조력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부인이 이곳에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어. 그러니까 왕비 즉 아양과 어영이요. 이제 꿈속에 나와서 사시의 꿈속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사시 당신은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나중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오지 마세요. 여여여 막 이런 뜻이에요. 자, 뭐라고 했냐 그 다음에서 남의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요 또 이 또한 하늘의 뜻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의 도인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에요. 여여여 꿈에서 이 또한 하늘의 뜻이리라. 그러니까 뭔가 남의 도인이라고 하는 이 조력자가 바로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라고 이제 꿈속에서 아황과 여형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사씨가 이제 이 아형과 여형에게 물어봤어요.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저에게는 탈 곳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자, 남해라면 자 남해 도인이 도와준다면서요. 근데 남해라는 곳은 바다 끝인데 나는 탈 곳도 없고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왜 없겠어요? 이제 교씨의 계략으로 집에서 쫓겨났죠. 이제 결정적으로 쫓겨나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바로 교씨가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이 아들을 바로 사씨가 죽였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계략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탈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제가 남해로 어떻게 가겠어요? 남해 가서 어떻게 도움을 받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왕비가 말을 했어요. 자, 뭐라고 하냐?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 더 염려 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조만간 누군가 사씨를 도와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거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좌우에 앉아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꿈속에서 누구냐? 위국 부인 장관과 한나라의 반처벼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했네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요.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위국 부인 장강은 춘추 전국시대 위나라 장공의 아내고요. 한나라의 반처벼라는 사람은 바로 역시 한나라 성제 후궁이고요. 그냥 중요하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중국 역사에 나오는 어떤 지조와 절기를 지킨 여인들이 옆에 하나하나 있고요. 그 사람들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꿈속에 지금 나를 도와주는 인물도 뭐예요? 지조와 절개 하면 이제 서러울 아양과 여영이고 그리고 꿈속에 또 나와 있는 두 부인들도 또 누구야? 장강이라든가 반처벼 같이 뭔가 지조와 절개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를 좀 중요시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씨가 꿈속에 바로 뭐라 했지? 장강과 반처벌가 나왔죠. 지조와 절개가 뛰어난 부인들이 나왔죠. 자, 그래서 다소곳이 일어나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을 했다. 뜻밖에도 오늘 모든 부인들의 얼굴을 오늘 보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꿈속에서 이제 두 왕비들을 만났던 얘기가 들어있네요. 자, 드디어 하직을 하고 드디어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서 내려오는데, 자, 여동이라는 것은 이제 여자 시녀를 말합니다. 여자 시녀가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인도를 받아서 내려오는데 여기로 가시죠 부인 뭐 이래서. 자, 근데 거뒀던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주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중국집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비즈라고 하죠. 비즈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구슬 깨어가지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구슬 깨어서 있는 거 이런 거를 주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시녀의 인도를 받아서 내려오는데 걷었던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주렴이 슉 내리는 소리가 갑자기 났다라는 거야. 자, 이 소리에 놀라서 몸을 일으키니 갑자기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옆에 있다가 유모와 이제 여자 시비가 바로 옆에서 여자 종이에요. 여자 종이 바로 옆에서 뭐라고 이제 곁에서 시중을 드는 계집종을 시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인이 깨신다. 부인이 일어나시네요 라고 불렀다라는 거야. 그러나서 사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했고 갑자기 이 소리에 놀라서 몸을 딱 일으켰는데 갑자기 옆에서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알 수 있겠죠. 앞에 부분은 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서 이 소리가 들려서 몸을 놀라서 몸을 일으키니까 다들 일어난다. 이게 지금 부인이 일어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 꿈을 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꿈을 통한 이 구조를요, 보통 한 번 구조라고 하죠. 왜 아시죠? 자, 꿈을 통해서 꿈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식하게 강몽이라고 입몽이라고 하죠. 갑자기 뭔 소리야? 자, 꿈속으로 들어간다, 입장한다. 우리 입장 아시죠? 자, 꿈적으로 입장한다 해서 입몽이라고 해요. 자, 꿈에서 깨는 건 뭘까요? 바로 방금 썼던 강몽이 됩니다. 각성하는 것이죠. 꿈에서 각성한다. 몽은 꿈이에요. 자, 그러니까 꿈속으로 입장한다. 꿈속에서
깬다, 각성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주렴은 내리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몸을 일으켜서 꿈에서 깼으니까 바로 이것은 무슨 상황이 되겠어요? 바로 감몽의 상황이 되겠죠. 꿈에서 깬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꿈에서 깨서 꿈에서 현실로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몸을 일으키니까 유모하고 시비가 옆에서 부인이 깨신다 라고 옆에서 말을 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깨어났다라는 거잖아. 그전에는 꿈이었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주렴을 내리는 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킨 것은 바로 강몽의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르거늘 사씨가 일어나서 앉으니까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날이 저물었네요. 자, 멍한 정신이 한참 만에야 진정이 되었다. 꿈에서 깼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멍한 정신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꿈에서 깼는데 여러분들은 꿈에서 깨면 어때요? 잠자다 깨면 입에서 냄새 나죠. 입 냄새 난다고요. 하지만요, 사씨는요, 입에서 냄새 안 나요. 어떤 냄새가 나냐?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왕비께서 하시던 말씀이 뚜렷하 했다. 자, 입에서는요,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고요. 여러분 입 냄새 안 났고요. 자, 그리고 꿈속에서 누굴 만났어요? 아왕과 여영이라는 바로 왕비를 만났잖아요. 자, 근데 아양과 여영이 했던 이 말을 어떻게 잘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 야, 대단하네. 난 꿈속에서 했던 말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렇죠? 근데 꿈에서 깼는데 세상에 기억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지 않고 굉장히 생생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유모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자, 여기 누구겠어? 사씨가 유모에게 물은 거겠죠. 유모하고 시비가 잠자고 있었으니까 뭐라고 했겠어? 아,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인이 기절했어요. 부인 어디 가신 게 아니에요. 기절해서 잠드셨다고요. 그래서 소인들이 옆에서 간호했다가 아, 이제 깨셨는데 어디 가셨단 말입니까? 라는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앞에서 야왕과 여영이 있었죠. 그리고 장강도 있었죠. 반차별한 부인도 있었죠. 아, 이 만났던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바로 꿈속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왜냐면 부인께서 지금까지 기절해가지고 소인들이 간호해서 이제야 깨셨잖아요 라고 하는 이 대사를 통해서 아, 부인이 앞에 있었던 만났던 사람들 이런 모든 상황들이 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사씨가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일,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바로 뭐였어요? 꿈속에서 아양과 여영이라는 두 왕비를 만났다고요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다 하고요. 뭐 이제 장강도 있었고요, 반채배도 있었고요, 뭐 이러한 부인들이 있었던 거 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꿈에서 깼지만 내용이 전부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다 말을 하고 대나무 숲을 가리키면서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거져 있는 거 대나무들이. 자, 이것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냐면 꿈속에 있었던 일이 생생하잖아. 기억이 다 나잖아. 자, 뭐라고 했냐? 이상하다. 분명히 저길로 왔다 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 하고 사씨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씨는요, 저 대나무 숲을에서 저 길로 갔다라는 거야. 대나무 숲을 보고 떠올리는 거야. 꿈속에서 나 여기 갔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꿈이 아닌 것 같은데 믿지 못하겠는데 한번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길을 찾아서 대나무 숲을 저기를 딱 찾아서 대나무 숲을 뒤쪽으로 가니까 진짜 사당이 하나 있는 거야. 자, 사당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당은 뭔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좀 무섭다. 그치? 대나무 숲이 있었고 대나무 숲을 내가 분명히 저기로 갔었는데 이상하다. 꿈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하고 갔더니 이런 사당이 있는 거예요. 무섭다.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 자, 이런 데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제 약간 이제 제사 지내는 곳이죠. 선생님이 약간 이런 데 나타나면 안 간다. 왜? 무섭다. 자, 근데 안 무서웠나 봐. 자, 그래서 거길 갔다는 거야. 가니까 현판이 걸려 있는데 방금 사당이 있었다는 거죠. 자, 사당 위에 현판이 있었다는 거죠. 현판은 간판이에요. 위에 이제 간판이 이렇게 걸려 있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황능묘라고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섭다. 안 간다. 그렇지? 황능묘라고 적혀져 있었다는 거야. 이제 이거부터가 너무 무섭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은 바로 뭐겠어요? 이전까지는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가니까 진짜로 사당이 있네. 진짜로 여기 황능묘라고 적혀있네. 약간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분명 아왕과 여영의 두 왕비 묘다. 오호이 묘네. 여기 두 왕비 우리 꿈속에서 봤던 그 두 왕비의 묘인 거예요. 두 왕비는 뭐야? 귀신이네. 너무 무섭다.
그치? 자, 그래서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아, 두 왕비가 귀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선생님은 역시 안 간다. 왜? 무서우니까. 자, 그래서 사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 무섭나? 사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살펴보니까 두 왕비의 초상화가 걸려있대. 요 안에 두 왕비의 초상화가 여기 세상에나 그림이 걸려있는 거예요. 더 무섭다. 안 간다. 자, 그래서 초상화가 걸려있었다. 누구겠니? 바로 꿈속에서 본 왕비 아왕과 어영의 여영의 초상화가 여기 걸려있었다라는 거야. 와우. 자, 그런데 걸려 있었는데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자, 여기에 사씨가요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면서 말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대나무 숲을 쪽으로 가보니까 황릉묘라고 적혀있는 사당이 있어. 오마이갓. 사당을 들어가니까 세상에 초상화가 있어. 오마이갓. 자, 그래서 사씨가 너무나 여기 감격해서 어땠다는 거예요. 향을 피우고 절하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와, 감사한 거지. 꿈속에 나타나서 자신이 나중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 남의 도인이 나중에 그대의 인연이 있을 것이니 잠시 의탁하게 될 것이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리라. 남의 도인이 도와줄 것이다. 조만간에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씨가 이제 감사하겠지.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얻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어찌 그 인애를 잊으리까. 그러니까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해줬죠. 사씨의 꿈에 나와서 말이에요. 남의 도인이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해줬잖아요.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해줬잖아요. 자, 그러니까 첩이요 바로 사씨가요 자기를 낮춰서 부르는 말이에요. 제가요 진짜로 왕비의 가르침을 얻어서 진짜로 나중에 좋은 일이 있다 해서 정말로 좋은 일이 나타나서 행복한 일이 된다면 그 인애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뭐겠어. 나중에 너 해피엔딩일 거다 라고 하는 예언을 미리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어찌 잊으리까 라고 했으니까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진짜 의문문이에요.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대답해보세요. 그거 아니죠. 자,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평서형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서리법이 쓰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꿈속에서 본 공간이 황릉묘라는 것을 알게 된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제 분향을 마친 후에 향을 아까 꽂았죠? 자, 그러고 나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마친 후에 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니 사씨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니 교씨에게 쫓겨서 지금 혼자 있잖아. 얼마나 지금 슬프겠어요. 그래서 슬픔이 밀려왔어요. 자, 그래서 종을 시켜가지고 묘직이 집에 가서 밥을 구해와서는 묘직이 집에 가서 밥을 또 구해왔어. 아이고 밥도 없네. 자, 그래서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네. 누구겠니? 바로 종하고 그리고 또 누구겠니? 바로 사씨하고 아까 누가 있었니? 바로 유모가 있었죠? 이 세 사람이 나누어서 냠냠냠냠 먹었다는 거야. 자, 이윽고 사씨가 말을 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놀리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꿈속에서는 분명히 야왕과 여영이 나와서 너 괜찮아 나중에 해피엔딩이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어때요? 사실은 현실은 의지할 곳도 없고 혼자 있죠. 그러니까 왠지 날 놀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비참하다 라는 거. 사실은 나 지금 혼자 밥 먹고 있지 않냐. 지금 나 밥도 빌려와서 세 사람이서 먹구나. 그래서 밥을 빌려와서 세 사람이서 먹지 않냐. 이는 비참한 현실이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꿈속의 앙비한 말과 달리 행복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남의 노인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조만간에 길을 인도해주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해피엔딩이 된다고 했는데 아닌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앞길을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에 벌써 달이 밝았다. 새벽이 되네요. 자, 세 사람이 누구였죠? 아까 사씨하고요. 또 누구였어요? 바로 유모였죠. 유모하고요. 또 한 사람 누구 있었어요? 바로 시비 종이 있었지요. 종이 바로 어떻게 했다고 방황을 하고 있는데 자, 묘문으로 아까 묘 있었죠. 아까 어디 있었어? 황릉묘 안에 들어가 있었죠. 거기 안에 야왕과 여영의 두 왕비의 묘가 있었죠. 오마이갓. 자, 거기에 있었죠. 자,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 갑자기 요 묘지의 문 앞으로 아까 거기 아까 황릉묘라고 적혀 있는 그 사당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오마이갓. 누구의 또? 이 두 사람은요 바로 뒤에 사씨를 도와줄 인물이 되는 거랍니다. 자, 갑자기 그 두 사람이 들어왔어. 두 사람 들어온 것도 좀 무서워. 근데 그 두 사람 들어와서 또 하는 소리도 무서워. 뭐라고 했냐? 어려움을 만나서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이 아니옵니까? 하고 말을 한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나를 알고 야,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나를 알고 있어. 오마이갓. 너무 무섭지 않아요? 무섭네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냐? 사씨가 물에 빠져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여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 자결하려고 했는데 자, 그 당신을 자결
해결하기 전에 도와주려고 제가 왔습니다. 물에 빠지려고 하시는 부인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아니옵니까? 당신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이 물에 빠지려고 했는데 제가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머나 무섭다. 자, 그래서 사씨가요, 눈을 들어서 자세히 보니까 한 명은 또 여승이네, 여자 승려. 또 한 명은 여자 여동이었다, 여자아이였다. 동자는 아이 동자예요. 그러니까 여승과 여동이 갑자기 나타났죠. 그래서 크게 놀라서 말을 했어요. 놀라지 않았을까? 갑자기 자기 지금 죽으려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꿈도 꾼데 꿈에서도 지금 너 해피엔딩일 것이다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뭐라 그랬어? 꿈속에 본 거 지금 대나무 숲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 막 안에 막 들어가서 사당도 있네. 사당을 자세히 보니까 황릉묘라고 적혀있네. 꿈에서 본 거네. 보니까 사당 안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꿈에서 본 왕과 여영의 초상화가 걸려있잖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여승과 여동이 들어와서 아니 당신은 어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지려고 하시는 부인이 아니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나를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놀랐어요. 자, 그래서 크게 놀라서 말을 했죠. 어찌 우리를 아는가 하니까 이제 여승이 합장을 하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 우리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관음 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서 날이 저물어 갈 것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배를 저어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동정 군산에 있는 사람인데요. 동정호 안에 동정호수예요. 안에 있는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요. 조금 전에 누가요? 바로 여승과 여동이 되겠죠. 이 사람이 난 이런 사람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관음보살이 나타났다고요. 관음보살이 나타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서 나를 저물어서 갈 것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라라라 구해라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어진 여자가 누구겠니? 바로 사씨가 되겠죠. 이제 황릉묘로 가서 구해라. 그 여자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 했다는 거야. 누가? 꿈속에서 관음보살이 나타나서요. 자, 그래서 배를 저어와서요. 그러니까 배를 저어온 건 누굴 도우려고 저어온 거예요? 바로 사씨를 돕기 위해서 여승과 여동이 저어온 거겠죠. 저어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사씨가 자신을 도와주려고 온 여승과 여동을 만난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가 바로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된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 열심히 공부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본문을 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수능 기출 2018학년도 수능 기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이제 유연수의 꿈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아직 꿈은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유연수의 이제 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볼까요? 다음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연수는 한림학사를 이제 이런 뭐랄까 그 벼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줄여서 이제 또 뭐라고도 하냐면 나중에 보시면 유한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죠? 요거 따갖고. 자, 유연수가 누구랬어요? 숙종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씨의 남편이고요. 바로 첩인 교씨의 계략에 빠져서 위기에 처하는 인물이 됩니다. 결국 유배를 가게 되는데 유배 가는 거 선생님 전체 줄거리 보여줬었죠. 유배를 가게 된 이유도 결국에 교씨가 어떤 계략을 꾸며가지고 동청이라는 사람과 계략을 꾸며가지고 바로 유연수를 유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지에 도착을 하니까 바람이 거세고요. 슈! 자, 우리 인심이 사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유배지에서.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엄청 어렵게 있었네요. 자, 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예전의 청명함이 점점 돌아와 뉘우치며 말했다. 자, 그러니까 유연수가요. 사씨의 남편으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교씨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씨를 멀리 보내게 되고 결국에 자기도요. 교씨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유배지를 오게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멍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니? 지금 이렇게 귀향을 와서 인심이 사납고 바람이 겁세고 이렇게 외롭게 혼자 있고 가진 고생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예전에 멍청했는데 예전에 계략에 빠질 때는 멍청했는데 지금에 다시 청명함이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교씨의 계략으로 인해서 사리분별을 좀 제대로 못했던 인물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저렇게 사씨도 보내버리고 쫓겨버리고 이랬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교씨 때문에 나중에 유배지에 오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사리분별을 못하는 좀 이렇게 좀 멍청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진 고생을 다 하게 되니까 청명함이 점점 돌아왔다는 거야. 이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어신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요 하고 후에 막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바로 교씨가 누구하고 같이 이런 계략을 꾸면서 동청이라고 하는 남자와 계략을 꾸몄죠. 아까 전체 줄거리 보시면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동청이란 남자를 바로 누가 안 좋아했다는 거야? 바로 이 사씨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사씨가요 동청이라는 인물을 꺼렸는데, 이 남자를 꺼렸는데, 그러니까 사실 동청은 바로 교씨와 함께, 사씨와 함께 이렇게 유연수를 위기를 빠뜨린, 그러니까 교씨와 함께 동청이 바로 사씨하고 유연수를 위기에 빠뜨린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씨가 이 원래 부인이 동청이라는 이 남자애를 안 좋아했는데, 꺼렸는데 안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네, 맞는 말이었는데 진짜 얘가 나쁜 놈이었네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착한 부인을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내가 조상을 대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유배를 간 유연수가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밤낮인데 가리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니까 병에 걸리고 말았네. 유연수가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하면서 탄식하면서 병에 걸리고야 말았네요. 자, 이곳에는 마땅한 의학이 없었다. 이쪽에는 마땅한 의학이 없었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유배지에 있는 것이죠. 유배지에 마땅한 약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워낙 이제 외진 곳에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아픈데, 병에 걸렸는데, 자, 그래서 병세는 날로 심해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어허이, 너무 아프네. 자, 하루는 여기서부터가 유연수의 꿈으로 들어갑니다. 자, 왜냐면 갑자기 흰 노파가 등장하죠. 갑은 뭐예요? 흰 옷 뭐죠? 자, 그쵸? 하루는요, 흰 옷을 입은 노파가 갑자기 나왔다는 거. 이게 어디겠는지 꿈속이겠죠. 나중에 이제 꿈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유연수의 꿈속에서 흰 옷을 입은 노파가, 여기서 좀 무섭다. 무슨 흰 옷을 입은 노파? 귀신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자, 병을 들고 와서, 병은 이런 호리병 같은 이런 병을 갑자기 들고 와서요, 말을 했다라는 거야. 상공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물이 들어있다는 거네요. 이 물을 먹으면 당신의 이 아픈 병에 걸렸잖아요. 병세가 있잖아요. 이 아픈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어디서요? 꿈속에서 인원심은 노파가 나와서요. 무섭다. 난 무섭다. 그치? 자, 한림, 유연수가, 남자가, 여기 알죠? 유연수 아까 주인공, 남자 주인공 말하는 거예요. 자, 유연수가 뭐라고 했냐? 물었어요. 아니, 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시오. 아니, 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하고 있는 지금 이 유연수란 나의 병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이제 노파가 말을 했다. 노파가 대답을 했죠. 나는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이로다. 동정군산, 아까 동정군산 나오지 않았어요? 동정군산 약간 핫한 곳이네. 동정군산 아까 어디 나왔어요? 바로 여기 이제 그 여승과 여동이 나왔던 거, 그 기억나시죠? 사씨 꿈에서. 거기서 어디에 있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동정군산에, 아까 요사 여기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들, 동정군산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핫하네요. 도와주는 사람들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역시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노파가 말을 했어요. 자, 그러고는 병을요, 요 병을요, 어디에 놔두고 갔던가? 뜰 한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동을요, 저기 뜰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병을 놓고 뿅 안녕 이렇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한림이 놀라서 일어나니, 꿈이었다. 자, 이 단서를 봤을 때 앞부분에 나왔던 바로 흰옷잎은 노파 나오는 요 부분이 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대사 뒤에서 뭐라 그래서 꿈이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 앞에 노파가 나와서 이리저리 병을 들고 어지그저지그 했던 게 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사라졌다 했는데 놀라서 일어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뭐가 했다는 거야? 한림이 바로 잠에서 깼구나, 결국 뭐구나, 강몽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뭐지? 갑자기 나타나서 이 병에 든 물을 주고 갑자기 이 물을 먹으면 난 IM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 해놓고 이 물을 먹으면 넌 병을 낫는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뭐지? 라고 했다는 거였어. 이상한데? 생각을 했어. 자, 그런데 다음날 하인이 뜰을 청소하다가 들어와서 고있다. 아니 나으리 뜰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어머나, 아까 어저께 이제 병이 있었죠? 놓고 가니 그 뜰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물이니까 초록색 할 거야. 물이 퓨 솟아난다는 거야. 어머나, 무섭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물이 뭐냐면 뒤에 나 보면 알겠지만 이제 유한림의 병을 치료해줄 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유연수가 꿈속에서 누굴 만나요? 흰옷 입은 노파를 만난 얘기였네요.
자, 유알림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겨서 창을 오픈. 자, 창문이에요. 창문을 열고요. 자, 이렇게 밖을 보니까 진짜로 꿈속에서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였다. 꿈속에서 노파가 병을 여기에 놓아서 뜰에 놓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건 꿈이었고, 꿈속에서 병에다가 물 든 병을 물 이렇게 뜰에다 난 건 꿈이었고, 현실에서는 어떤다는 거야? 보니까 진짜로 요 뜰에서 이제 요거는 꿈이었으니까 없어지고, 이건 꿈이었으니까 이 병은 없어지고, 여기에서 뭐가 나타났다? 물이 솟아났다. 이 자리에서 물이 솟아났다. 퓨 이렇게. 오마이갓. 그러니까 꿈속의 내용과 연결이 되죠. 그렇죠? 자, 꿈속에서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에서 물이 솟았다. 그러니까 꿈속의 내용이 진짜로 실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네요. 그래, 이거 어때? 바로 이런 거 뭐라 그러니? 바로 전기성이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물을 한번 떠라 하고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까 맛이 아주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다니스를 먹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달달하네요. 자, 원래 행주는 바로 유연수가 유배원 장소를 얘기합니다. 행주라는 지역은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물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자, 그래서 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다. 아, 유한림이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도 바로 물이 안 좋았구나. 그 다음에 물이 좀 약간 오염된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자, 그런데 어떤 물,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아까 여기 뜰에 나온 요 병을 놔뒀는데 물이 담겨진 병을 놔뒀는데 여기에 이건 꿈이었고요. 현실에서는 요 자리에 물이 솟았는데 이 물을 먹으니까 이 물이 좀 달달해요. 달달하고 이 물을 먹으니까 병세가 사라져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다 갑자기 병이 나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유연수가 아파 죽었을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괜찮아졌지? 하고 모두 신기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자,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샘은 마르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계속 그 물을 나눠서 냠냠냠 먹었다는 거야. 자, 이로 인해서 물로 인한 병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이 안 좋았죠. 좋지 않은 물 때문에 병이 났는데 어머나 이 물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았죠. 병이 다 나았죠. 그래서 물로 인해서 생긴 병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샘을 여기 물이 솟았던 샘 슈슈슈 샘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 바로 유알림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물이 나왔다는 것을 말해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 샘을요 학사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림학사라는 벼슬을 가진 유연수와 관련된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왜냐면 한림학사니까 요 학사 이름을 따서 학사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정은 아마 이제 거기 우물정자 같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학사정이라고 하는 학사우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전해진다. 여기까지가 이제 꿈속에서 노파가 나타나서 유알림에게 병을 들고 와서 여기에 물을 먹으면 넌 몸이 나을 것이다 다다다 했는데 그건 꿈에서 깨고 나니까 뭔 꿈이야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런데 갑자기 나으리 진짜로 저기서 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뜰에서 물이 솟아난다고요? 했다는 진짜 가보니까 그곳에 오마이갓 진짜 예전에 물을 놔뒀던 물이 든 병을 놔뒀던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었죠. 그 물을 먹으니까 나았죠. 어머나 신기하다. 비현실적인 내용, 전기성이 드러나 있죠. 자, 이런 꿈에서 꾼 내용이 진짜로 실현된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내용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 열심히 공부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본문을 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수능 기출 2018학년도 수능 기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